신부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시는 건 아니죠? 이 여자는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예요. 빚도 많고 여러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던. 갑자기 결혼식장에 나타난 조폭들. 과연 이 결혼식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정혜나. 28살이고 특전사 출신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강남에 있는 웨딩홀에서 윤태주와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데 마음이 두근거려서 미치겠어요. 하얀 드레스가 내 몸을 감싸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사가 마지막 터치를 해주면서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태주는 재벌가 아들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죠. 내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도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나야, 나는 내가 좋아.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해주던 태주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어머니 윤말숙은 새벽부터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세요. 평생 두 딸을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죠.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손은 거칠고 주름이 많지만 그 손으로 나와 언니를 키워내셨습니다. 해나야, 이제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하시면서도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웨딩홀 밖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주의 부모님도 오셨고 어머니의 시장 친구들도 와주셨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불안한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오늘도 안 올까?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정세나, 내 쌍둥이 언니.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채로 살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시면서 말을 아끼세요. 세나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라고 하시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웨딩홀 앞에서 태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해나야, 준비됐어? 라고 물어보는 태주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이제 시작해보자라고 대답했어요. 식장 문이 열리고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집중되었죠.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태주의 부모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뛰었어요.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가난했던 과거, 힘들었던 시절들을 모두 뒤로하고 태주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주고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하는 서약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주가 내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정혜나,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태주가 말했을 때 내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윤태주, 나도 당신을 평생. 그 순간이었어요. 식장 뒤쪽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백진태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잠깐만요. 이 결혼식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죠. 식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태주가 내 앞으로 나서면서 당신들이 누구신데 이런 식으로 라고 말했지만 백진태는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신부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시는 건 아니죠? 백진태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예요. 빚도 많고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던. 거짓말이에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진태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짜 사진들을 하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증거입니다. 채무계약서도 여기 있고요라고 말했죠. 태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해나야, 이게 뭐야? 설명해줘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태주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나를 믿어줘라고 애원했지만 태주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앞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놈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해나가 언제 그런 일을? 라고 소리치셨지만 백진태는 비웃기만 했어요. 어머니도 모르셨겠지만 따님이 2명 있잖아요. 쌍둥이 말입니다. 백진태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세나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다 저질렀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언니 세나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빚을 지고 온갖 일들을 벌인 거였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런 복잡한 사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태주의 부모님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일어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라고 중얼거리시면서 태주를 부르셨죠. 태주야, 어서 여기서 나가자라고 하셨습니다. 태주야, 제발 내 말을 들어봐.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나는 태주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태주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나야, 나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태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과 함께 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백진태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랑 가시죠. 빚 갚을 때까지는 편하게 나들일 수 없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절대 안 가요. 나는 백진태와 그의 부하들을 노려봤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굴복할 정해나가 아니거든요. 백진태가 비웃으며 저항해봤자 소용없어요. 순순히 따라오세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움직임을 방해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했어요. 첫 번째 부하가 내 팔을 잡으려는 순간 나는 그의 손목을 비틀면서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가 뒤로 넘어졌어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죠. 이 여자 보통이 아니네. 백진태가 혀를 차면서 손짓했습니다. 나머지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나는 드레스 치마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방어하면서 최대한 저항했습니다. 어머니가 해나야 하고 소리치며 달려오셨지만 백진태의 부하 하나가 어머니를 막아섰어요. 어머니, 끼어들지 마세요.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요. 나는 2명을 더 쓰러뜨렸지만 결국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는 이미 더러워져 있었죠. 백진태가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네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죠. 정세나가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해요. 나는 테이프를 뜯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백진태가 다가와서 테이프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아픈가요? 순순히 협조하면 덜 아플 텐데요. 내가 세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정해나고 세나는 내 쌍둥이 언니예요. 그런 뻔한 거짓말로 넘어갈 줄 알아요? 백진태가 비웃었어요. 신분증도 같고 얼굴도 똑같은데 뭔 소리예요. 한편 웨딩홀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하셨고 형사 한도윤이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한도윤은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형사였죠. 부인,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한도윤이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해나가 납치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라고 설명하셨어요. 한도윤이 웨딩홀의 CCTV를 확인하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백진태,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는 범죄 기록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한도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사님, 사실은 우리 해나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정세나라고. 한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쌍둥이요? 그럼 혹시 신분 도용이나 명예 도용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세나는 몇 년 전부터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해나가 대신 고생하고 있어요. 그 시각 어딘가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혜나와 똑같은 얼굴의 여자, 바로 정세나였어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남 웨딩홀에서 신부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정혜나 씨로 알려져 있으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세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나가 나 때문에.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정세나는 텔레비전 앞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내 동생이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럴 수가 없어. 해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세나의 과거는 복잡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해나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어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지만 해나는 항상 모범생이었고 자신은 반항아였죠. 왜 해나는 다 잘하는데 나는 이 모양이야? 하고 늘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는 해나에게는 따뜻하게 대하시면서도 세나에게는 차갑게 구시곤 했거든요. 세나야, 좀 해나처럼 살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결국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왔어요. 이 집에서는 내가 필요 없어 하고 생각하면서 가출했죠.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일을 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 편의점 야간 근무, 전단지, 배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돈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을 날리고 나서 갈 곳이 없어졌죠. 어떻게 하지?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막막한 상황에서 사채업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바로 대출해 드려요. 사채업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해나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쌍둥이라서 신분증 사진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한 번만.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원금 500만 원이 1년 만에 2천만 원이 되어 있었죠.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기 시작했고 세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해나의 명의로 신용카드도 만들었어요. 핸드폰도 대출도 할부도 모두 해나의 이름으로 했죠. 동생한테는 피해가 안 갈 거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하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빚은 계속 늘어났고 세나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죠. 연락처를 모두 바꾸고 이사를 다니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뉴스에서 동생이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본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이 결국 해나에게까지. 세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어요. 몇 년 만에 거는 전화였죠.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세나의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나야, 세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해나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해나 이름으로 빚을 졌어. 세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갈게. 해나를 구해야 해. 전화를 끊고 세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죠. 마음은 무겁고 두려웠지만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해나야,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모든 걸 해결할게. 세나는 택시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거죠. 세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형사 한도윤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집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어요. 엄마, 세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세나야. 어머니는 달려와서 세나를 꽉 안았어요. 몇 년간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세나는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도윤 형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정세나 씨죠? 한도윤이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동생분이 납치당했어요. 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녀는 형사 앞에 앉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해나 이름으로 사채에서 돈을 빌렸어요.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지금은 2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세나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윤이 수첩에 기록하면서 물었어요. 언제부터 명의도용을 했습니까? 3년 전부터요. 전세 사기 당하고 나서 갈 곳이 없어서 세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신용카드, 핸드폰, 각종 대출까지 해나의 명의로 했던 일들을 말이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세나야, 왜 그런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니? 집에 와서 말했으면. 엄마는 항상 해나만 편애하셨잖아요. 세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해나는 착하고, 해나는 예쁘고, 해나는 똑똑하고, 난 항상 비교당하기만 했어요. 그게 아니야, 세나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 둘 다 소중한 내 딸인데. 한도윤이 대화를 정리했어요. 일단 자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동생분을 구할 수 있어요. 백진태 일당이 원하는 건 빚을 받아내는 거니까요. 세나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수할게요. 해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 시각 창고에 갇혀있던 나는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특전사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밧줄을 풀기 위해 바닥에 있던 날카로운 쇠조각을 이용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천천히 밧줄을 끊어나갔어요. 다행히 감시하는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세나의 자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세나 신분 도용 및 사기 혐의로 자수합니다. 한도윤이 조서를 작성하면서 말했죠. 형사님, 제가 모든 걸 다 말할 테니까 해나를 꼭 구해주세요. 세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버리고 애원했습니다. 백진태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세나가 자수했다고? 그럼 이제 빚 문제는 해결되는 거네. 그는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인질은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이미 탈출 준비를 마쳤어요. 밧줄을 완전히 끊고 창고 문 근처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거야. 부하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뒤에서 목을 조르며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핸드폰을 찾았지만 없었어요.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공중전화가 보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전화를 걸어서 한도윤 형사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형사님, 저 정혜나예요. 탈출했어요. 위치는? 해나 씨, 무사하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한도윤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나도 함께 현장으로 향했어요. 몇 년 만에 만나게 될 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나야, 정말 미안해.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나는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도윤 형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해나 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 나와 똑같은 얼굴의 세나가 서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언니였어요. 야윈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죠. 해나야. 세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화가 나면서도 반가웠고 서운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죠. 언니, 왜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변명할 수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시켜서 정말 죄송해요. 한도윤 형사가 우리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조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세나는 명의도용 혐의로 구속되었고 백진태 일당도 체포되었어요. 며칠 후 나는 태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주는 나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해나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걱정했어. 태주야, 미안해. 결혼식 날 그런 일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를 믿지 못해서. 태주가 내 손을 잡았어요. 형사님한테 다 들었어. 언니분이 명의도용을 한 거였구나. 나는 세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의 갈등, 가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지른 실수들을 말이에요. 언니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태주가 내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결혼식 다시 할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태주의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태주의 아버지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화를 내셨죠. 태주야, 이런 집안과 결혼할 수는 없다. 명의도용, 사기, 조폭까지 엮여있는 집안이라니. 태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해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언니가 한 일이잖아요. 태주가 항변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누가 알아? 가족이라는 게 결국 비슷한 거야. 태주의 어머니도 같은 입장이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라. 태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해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뭐라고? 태주 아버지가 놀라셨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진심이에요, 아버지.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태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가 내게 전화했어요. 해나야,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상관없어.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태주야, 괜찮아? 유산까지 포기하겠다고. 나는 걱정이 되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 너랑 함께라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 태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있던 세나는 변호사와 면담을 하고 있었어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했고 초범이거든요. 정말요? 세나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해나 결혼식에 갈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을 거예요. 사회봉사, 정기적인 보고 등.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죠.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지 할게요.
해나한테 진짜 미안하니까. 어머니가 면회를 왔을 때 세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속 썩여서 미안해요.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될게요. 세나야, 엄마도 미안해. 너를 너무 몰랐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몇 주 후 법원에서 세나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나와 어머니 그리고 태주도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세나는 피고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어요. 세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특히 동생 해나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제 이기심 때문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을 망쳐버렸어요. 세나가 내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 정세나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단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세나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죠. 법정을 나서면서 세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해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선처를 호소해줘서. 언니도 내 가족이잖아. 나는 세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세나는 집으로 돌아온 후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어머니의 반찬 가게 일을 도왔고 오후에는 사회봉사를 나갔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우면서 보람을 느꼈죠. 세나야, 요즘 부쩍 밝아졌구나. 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 딸 같아. 엄마 앞으로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세나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 일이 힘들었지만 가족과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한편 나는 태주와 함께 두 번째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웨딩홀 대신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해나야, 이번에는 정말 완벽할 거야. 태주가 웨딩드레스를 고르면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반대하시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태주는 정말로 유산을 포기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 했지만 태주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해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거예요. 고집불통 같은 놈. 태주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태주의 어머니가 조용히 나를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태주 어머니의 표정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해나야, 미안해. 처음에 너무 편견을 가졌구나. 태주 어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주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니까 알겠더라. 어머니, 나는 감동받았어요. 완전히 용서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어. 태주를 행복하게 해줘. 태주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세나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찾았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죠. 해나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공부하는 세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뿌듯해 하셨어요. 우리 세나도 이제 철이 들었구나. 결혼식 전날 밤 세나가 내 방으로 왔습니다. 해나야, 내일 정말 축하해. 태주 씨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에 보여. 언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는 세나를 안아주었어요. 나는 아직 멀었어. 일단 자격증부터 따고 빚도 다 갚아야지. 세나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와 세나 그리고 태주의 부모님까지 모두 참석해 주셨죠. 해나야, 준비됐어? 세나가 웨딩드레스를 정리해 주면서 물었습니다.
응, 이번에는 정말 준비됐어. 나는 환한 미소로 답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햇살이 교회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세나가 내 머리를 빗겨주면서 말했어요. 해나야, 오늘 정말 예뻐. 태주 씨가 기절할 것 같은데? 언니가 해준 화장이라서 그래. 나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나가 요양보호사 공부하면서 배운 메이크업 기술로 직접 화장을 해줬거든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해나 정말 천사 같구나.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번질나. 세나가 어머니를 달래면서 웃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한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교회로 향하면서 세나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나야, 언니가 너 대신 신랑한테 손을 넘겨줄게. 아버지 역할 말이야. 언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내 손을 잡고 태주에게 인도해 주셨을 텐데 세나가 그 역할을 해주겠다고 한 거였죠. 교회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태주의 부모님도 오셨고 어머니의 시장 친구들 그리고 한도윤 형사까지 축하하러 와주셨어요. 해나야, 정말 축하해.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거야. 한도윤 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주가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턱시도 차림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내 모습을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세나가 내 팔짱을 끼면서 자, 이제 가자. 너의 행복한 미래로 하고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객들의 축복받는 시선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앞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태주의 부모님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제단 앞에 도착했어요. 세나가 내 손을 태주의 손에 포개주면서 말했습니다. 태주 씨, 우리 해나 잘 부탁드려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태주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세나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해나야, 정말 사랑해. 행복해야 돼. 언니도 꼭 행복해져야 해. 나는 세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목사님이 성혼 예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혜나 자매와 윤태주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언약을 맺습니다. 서약 시간이 왔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내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혜나,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어요. 윤태주, 나도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반지 교환을 하고 마침내 목사님이 선언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이 자리에 모인 증인들 앞에서 부부임을 선언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태주가 내게 다가와서 사랑스럽게 키스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식이 끝난 후 사진 촬영을 했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세나가 내 옆에 서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언니. 나는 세나를 꽉 안았어요. 피로연에서 태주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세나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동생 해나 그리고 제부 태주 씨, 정말 축하해요. 언니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가 두 딸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너희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태주의 부모님도 다가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해나야,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태주를 잘 부탁해. 네, 감사합니다. 나는 깊이 인사드렸어요. 해가 지면서 결혼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세나가 마지막으로 내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해나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언니 덕분에 완벽한 결혼식이 됐어. 언니가 있어서 더 의미 있었어.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나는 세나와 포옹했습니다. 태주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세나와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배웅해주고 계셨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세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노인복지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나와 태주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세나와 어머니가 놀러와서 함께 식사하며 웃음꽃을 피우곤 해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 엄마가 장군이면 나는 대통령이겠다. 여자가 군인은 무슨 커피나 타와. 새 부대장이 여중사를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그녀의 엄마가 3스타 장군이라고? 앞으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이 울리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충청도 제32보병사단 부대 안은 어김없이 분주해지죠. 나는 한지후, 올해로 군 복무 7년 차에 접어든 여군 중사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도 나만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부대 내무반에서 신속하게 침구를 정리하고 세면을 마친 후 나는 다른 여군들과 함께 아침 점호에 나섰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남성 간부들의 큰 목소리 사이로 우리 여군들의 존재감은 언제나처럼 미미했죠. 점호가 끝나고 각자 업무지로 향하는 길, 나는 행정반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지우 중사, 오늘도 커피 좀 끓여주시죠. 김상민 대위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나는 이미 예상했던 말이라 놀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씁쓸함이 밀려왔죠.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며 나는 커피포트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성 간부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들에게 나는 언제나 보조 역할일 뿐이었죠. 중요한 업무는 남성 부사관들이 담당하고 나는 늘 뒷바라지를 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나는 오늘 해야 할 업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부대 예산 관련 서류 검토, 인사 발령 관련 문서 작성, 그리고 각종 회의 준비까지.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남성 간부들보다 훨씬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는커녕 당연한 일로 여겨질 뿐이었죠. 여군은 역시 이런 일에 적합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칭찬인 듯하지만 실상은 한계를 규정하는 말이었거든요. 여군이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미리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기를 바라는 시선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하는 길, 나는 동기인 박현수 중사와 마주쳤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대했지만 그는 이미 작전과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지후야,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박현수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가 힘들어? 다 괜찮아.
아니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나는 알고 있거든. 그런데 왜 항상 뒷전이지? 박현수의 직설적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군대에서 성별은 계급보다도 더 강한 벽이었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개인 정비 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혼자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가끔 이런 시간에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곤 했어요. 어머니 한정연 중장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 장군이 된 분이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기려 애쓰고 있었죠.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내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부대 전체가 술렁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기상 나팔이 울렸고 긴급 집합 방송이 연달아 나왔어요. 새로운 부대장이 오늘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죠. 나는 서둘러 군복을 정리하고 집합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32보병사단 본부 앞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군복의 계급장들을 반짝이게 만들었지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새 부대장에 대한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속삭이듯 오가고 있었죠. 장도윤 중령이라고 하던데 엄청 까다롭다는 소문이야. 옆에 선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면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여군에 대한 시선은 비슷할 테니까요. 오전 9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장도윤 중령, 새로운 부대장이었죠. 그의 첫인상은 매우 강인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부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도윤 중령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태함과 안일함은 용납하지 않겠어요. 첫 인사치고는 상당히 강경한 톤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장병들과 함께 경청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새로운 변화가 과연 좋은 방향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부임식이 끝나고 각 부서별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정반 차례가 되어 나는 김상민 대위, 박철수 중사와 함께 부대장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부대장실은 이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어요. 장도윤 중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어 차례대로 살펴보더니 나에게 시선이 머물렀어요. 행정반 소속 중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민 대위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중사는 인사 담당이고 한지후 중사는 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지후? 장도윤 중령이 내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나를 훑어봤어요. 중사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를 묻는 걸까요? 아버지는 회사원입니다. 어머니는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거든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에 대해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어머니도 공무원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군인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이라 혹시 군인 아닙니까? 장도윤 중령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계급이죠? 장군입니다. 부대장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상민 대위와 박철수 중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군이라고요? 하하. 장도윤 중령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어요. 내 엄마가 장군이면 나는 대통령이겠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김상민 대위와 박철수 중사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군 중사 어머니가 장군이라니 말이 되나요? 장도윤 중령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죠. 어떤 장군인데요? 나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한정년 중장님입니다. 부대장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장도윤 중령의 얼굴 표정도 변했어요. 한정연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군인은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첫 여성 장군, 그리고 현재 국방부 주요 보직에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설마. 장도윤 중령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어요. 그렇다 해도 여기서는 그냥 중사일 뿐입니다. 특별 대우는 없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특별 대우를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였어요. 면담이 끝나고 부대장실을 나서며 나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윤 중령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 좋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도윤 중령이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부대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가혹해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 자체가 전쟁터로 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지우 중사, 이 서류 다시 작성하세요. 장도윤 중령이 내가 정성껏 작성한 예산 관련 문서를 던지듯 내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류였는데도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이미 세 번째 제작성 지시였습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될까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전부 다시 하세요. 이런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이 우리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나는 서류 작업에 매달려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식당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도윤 중령이 오후 2시까지 완성하라고 했거든요. 지우야, 밥 안 먹어?
박현수 중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없어. 너라도 먼저 가. 이상하네. 요즘 부대장이 너한테만 왜 이래? 박현수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유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내가 한정연 중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오후 업무 시간에 장도윤 중령이 행정반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부대장실로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지우 중사, 잠깐 나와보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 끝 조용한 곳에서 그가 입을 열었어요. 중사님, 군 생활이 힘들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여군이 이런 곳에서 계속 버티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의 말 속에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은근히 퇴직을 종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도 많고 업무 처리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 7년간 한 번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동기들보다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왔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기회라. 이미 충분히 줬는데요. 장도윤 중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군들은 전투부대에 적합하지 않아요. 특히 중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전투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급의 벽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장도윤 중령이 돌아섰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모든 업무를 마칠 수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정리정돈을 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한정연 중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지후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역시 어머니였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부대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것 같았거든요. 내 실력이 아닌 어머니의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딸이 참 대견하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부대 안이 고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장도윤 중령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장도윤 중령의 괴롭힘은 이제 노골적인 수준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았지만 나는 계속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국방부에서 헬기가 오고 있습니다. 통신병이 급하게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예고 없는 국방부 방문은 보통 감찰을 의미했거든요. 장도윤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는 듯 했어요. 나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간부들은 즉시 영접 준비를 하세요. 장도윤 중령이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오전 10시 30분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헬기 한 대가 부대 헬기장에 착륙했어요. 문이 열리자 2명의 인물이 내려왔습니다. 한정연 중장과 윤대현 참모총장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곳에 오신 걸까요? 설마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죠? 나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영접 대열에 서 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32보병 사단장 김태준 준장이 영접하겠습니다. 사단장이 큰 소리로 격려하며 보고했습니다. 한정연 중장과 윤대현 참모총장이 차례로 답례했어요. 오늘은 예정에 없던 방문입니다. 부대 현황을 점검하러 왔어요. 윤대현 참모총장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장도윤 중령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각 부서별로 업무 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한정연 중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엄격했어요. 나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회의실에서 부서별 보고가 시작되었어요. 나는 행정반 소속으로 김상민 대위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장도윤 중령도 당연히 자리에 있었죠. 행정반 업무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김상민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말이 막히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한정연 중장이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행정반에서 근무하는 부사관들과 직접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간부들하고만 이야기하는데 부사관들과 직접 면담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지우 중사, 박철수 중사, 앞으로 나오세요. 나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게 된 상황이 너무나 어색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다른 부사관과 똑같이 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대현 참모총장이 질문했습니다. 박철수 중사가 먼저 대답했어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지우 중사는 어떤가요? 갑자기 나에게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한정연 중장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장도윤 중령이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못 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가끔 업무 평가나 처우에서 형평성 문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내 말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한정연 중장과 윤대현 참모총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여군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도 다른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배경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도윤 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그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잠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장도윤 중령이 나서려 했지만 윤대현 참모총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중사님. 저는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말하고 나니 후련했어요. 드디어 마음속에 쌓였던 말들을 꺼낼 수 있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정연 중장이 장도윤 중령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중령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도윤 중령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윤대현 참모총장의 선언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감찰팀이 부대에 상주하기 시작한 지 사흘째,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고, 특히 장도윤 중령은 평소의 거만함이 사라진 채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감찰팀은 국방부에서 파견된 전문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연 중장이 직접 팀장을 맡고 있었고, 윤대현 참모총장도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러 오고 있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한지우 중사님, 감찰팀에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통신병이 와서 알려주었어요. 드디어 정식 면담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감찰팀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한정연 중장과 다른 감찰요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다른 부사관과 동일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중사님. 감찰요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왔습니다. 장도윤 중령님이 부임하신 후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우선 업무 평가에서 명백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해도 저에게만 제작성을 요구하거나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서류의 트집을 잡았어요. 감찰요원이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배경을 조롱하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 앞에서 그 말을 다시 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머니가 장군이라고 말했을 때 내 엄마가 장군이면 나는 대통령이겠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한정연 중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은근히 퇴직을 종용하거나 여군은 전투부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했어요. 이런 일들을 왜 지금까지 참고 계셨나요? 개인적인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내 말에 한정연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서태석 선임 중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만 하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후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부대 뒤편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서태석 선임 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감찰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어. 그런데 말이야. 무슨 일이세요? 장도윤 중령이 예산을 조작한 것 같아. 내가 회계 업무를 보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거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예산 조작이라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부대 운영비 중에서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있어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맞지 않아. 서태석 선임 중사는 평소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부를 꼼꼼히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상하다고 하면 분명 문제가 있을 거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지금까지? 장도윤 중령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라.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 이제는 말씀하실 건가요? 응. 내가 용기를 내서 먼저 말했으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날 오후 서태석 선임 중사도 감찰팀과 면담을 가졌어요. 그 후로 부대 내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관련 서류들이 전면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했거든요. 이틀 후 박현수 중사가 나를 찾아왔어요. 지후야, 다른 부사관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 정말? 응. 장도윤 중령의 여군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부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어.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근데 지우야, 괜찮을까? 장도윤 중령이 보복하지는 않을까? 박현수의 걱정이 이해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어. 끝까지 가봐야지. 그날 밤 나는 혼자 부대를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감찰팀을 이끌고 온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내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걸까? 어떤 이유든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도윤 중령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근 감찰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변명에 급급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감찰은 계속되었고 진실은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감찰 일주일째 드디어 공식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부대 대회의실에는 감찰팀, 사단 간부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나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심장이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정년 중장이 청문회 시작을 알렸어요.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고 개인적인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주시는 거였으니까요. 이번 청문회는 제32보병사단 내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행위와 차별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대현 참모총장이 청문회의 목적을 설명했어요. 먼저 한지후 중사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내 이름이 호명되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우 중사님, 장도윤 중령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감찰위원의 질문에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였습니다. 장도윤 중령님은 제가 한정년 중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조직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선 업무 평가에서 명백한 차별을 했습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해도 저에게만 계속 제작성을 요구했고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서류에도 트집을 잡았어요. 장도윤 중령이 불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또한 개인적인 배경을 조롱하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장군이라고 말했을 때 내 엄마가 장군이면 나는 대통령이겠다라고 비아냥거렸어요. 한정연 중장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근히 퇴직을 종용했습니다. 여군은 전투부대에 적합하지 않다며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내 목소리에 울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장군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군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장도윤 중령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연 중장이 장도윤 중령에게 질문했어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부사관들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찰요원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장도윤 중령이 나에게 퇴직을 종용하던 대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몰래 녹음한 것 같았어요. 장도윤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또한 예산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세요. 서태석 선임 중사가 증언대에 나와 예산 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어요.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집행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장도윤 중령의 부정행위는 명백합니다. 윤대현 참모총장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장도윤 중령은 직위 해제되며 군 검찰에 송치하여 정식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장도윤 중령이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는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한정연 중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고생 많았구나, 지후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다렸단다. 어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 일을 계기로 군 전체의 여군 제도를 개선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제는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정의를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여군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가 신설되었고 나에게 특별 발탁 제의가 온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괴롭힘에 시달리던 내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지우 중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박현수 중사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장도윤 중령이 사라진 후 새로운 부대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이었고 여군들에 대한 시선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국방부로 발령받기 전 마지막 주에
나는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 함께 고생한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후야, 국방부 가서도 우리 여군들 잘 부탁해. 여군 선배들이 당부의 말을 건넸어요. 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방부 첫 출근 날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여군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사무실에는 여러 명의 간부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지후 중사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상우 소장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군 정책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인사정책 전문가, 법무 담당자, 그리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여군 간부들까지.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지후 중사님은 실제 부대에서 경험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민상우 소장의 설명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나는 내가 경험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했어요. 현재 여군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승진 기회의 제한, 보직 배치에서의 차별, 그리고 일상적인 성별 편견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거든요. 특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보직에서 여군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 개발에 한계가 생기고 결국 조기 전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내 발표가 끝나자 활발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어졌어요. 한지후 중사님의 지적이 매우 현실적이네요. 이런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 참석자가 공감을 표했어요. 나는 처음으로 내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달간의 연구와 토론 끝에 드디어 종합 발표의 날이 왔어요.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나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원고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다음은 한지후 중사님의 발표입니다. 내 이름이 호명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장관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오늘 여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나는 내가 준비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여군은 예외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진지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3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합니다. 나는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성별 중립적 평가 시스템 도입, 핵심 보직에 대한 여군 참여 확대, 그리고 성희롱 및 차별 방지를 위한 강화된 제도적 장치들. 이런 변화들이 실현된다면 여군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다른 간부들도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것 같아요.
국방장관의 평가에 나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내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까지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나는 복도에서 한정연 중장과 마주쳤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지우야.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구나. 어머니의 말에 나는 뭉클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지 6개월 후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임무에 여군 대표로 선발된 것이었어요. 아프리카 말리 공화국에서 1년간 근무하게 되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꿈꿔왔던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국을 앞둔 마지막 주, 나는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스크포스에서 함께 일했던 팀원들은 아쉬워하면서도 격려해 주었어요. 지후야, 유엔에서도 우리나라 여군의 위상을 높여줘. 민상우 소장이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일하면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잊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여군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할게요. 태스크포스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개인의 문제였던 것이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도 배울 수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나는 짐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매일 괴롭힘에 시달리며 절망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서랍 깊숙이 있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쓴 글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와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 동료들, 부대 동기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격려와 응원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지후야, 몸 조심하고 꼭 건강하게 돌아와. 박현수 중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동기의 걱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너희들도 부대에서 잘 지내. 내가 없어도 여군들끼리 서로 챙기고. 나는 후배 여군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출국 게이트 앞에서 어머니 한정연 중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공적인 자리에서만 만났던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지후야,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많았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견했다. 엄마,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엄마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내 말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건 이제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한지우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거라. 어머니가 내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독립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엔에서도 우리나라를 빛내줘. 그리고 여군 후배들에게 희망이 되어줘.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나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피해자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의 삶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아직도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고 있는 여군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방에서 새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에 글을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한지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누군가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 여군 한지우로서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가며 안정적인 고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하늘처럼 내 앞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의 모든 경험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한지우라는 이름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 그 시작점에서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